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실장에 대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이어지는 당당 토론에선 여야에서 새롭게 출범한 주택 안정화 태스크포스, 부동산 특위, 각각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 입장에서 물러났는데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오늘 오전 또 미국을 갑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관세 협상 합의 전망 커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세 협상 이 후속 협의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이 이제 3,500억 달러 이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이제 막판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협상이 투자 형태와 선불 현금 투자 비중을 두고 좀 교착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이 현금 투자 비중을 높이기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서 이 보증과 출자 같은 이 간접 투자 방식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그간 전액 현금 투자를 고수하던 미국이 한국의 이 외환시장 부담 등을 고려해 이 한 발 물러나면서 좀 탁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이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찾는 만큼 에이펙 기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세가 타결되면 원자력 협정 등 안보 분야 합의도 타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이 국방비 증액과 함께 이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이 함께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권한을 갖는 게 목표인데요. 네. 현재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 이 우라늄 농축, 이 농축도 20% 미만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관세 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안보 합의 사안만 발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예, 다카이치 총재 어제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이 중의원 의석 465석 중에 237표를 얻었습니다. 과반이 233석이어서 이걸 넘으면은 결선 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로 총리를 잇는 새로운 송치로 이제 선출이 된 겁니다. 이 참의원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 끝에 승리했는데요.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정부를 유지해온 공명당이 이탈하자 지난 20일 일본 유신회와 새 연정 구성에 합의했는데요. 사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과 결별을 하고 좀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 손을 잡으면서 이 다카이치 내각이 이끄는 일본 정부 한층 더 우경화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어젯밤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네요. 예, 다카이치 총리의 이제 첫 국제 외교 무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각국 정상과 만날 귀중한 기회라면서 매우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펙은 중요한 지역 협력의 틀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규칙에 기초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호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신뢰관계를 만들고 일본이 존재감을 발휘해 세계 한가운데에서 화려하게 피어나는 외교를 되찾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 선출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배우자가 정작 판교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지난해 전세를 끼고 매매해서 갭 투자 의혹이 일고 있네요. 예, 이제 지난해 7월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 배우자가 성남 백현동 아파트 전용 117제곱미터를 3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굉장히 그 판교 지역에서 되게 좋은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리고 석 달 뒤에 14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결국 실투자금 18억 7천만 원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건데 현재 시세 40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 4,511만 원에 매입한 성남 고등동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장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논란이 된 건 이 차관이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냐 등의 발언을 해서 좀 빈축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 차관 지금 계속 그 내로남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예정된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예.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여야가 모두 부동산 여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당은 태스크포스, 야당은 특위를 띄웠네요. 더불어민주당 어제 주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직접 단장을 맡았는데요.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TF는 오는 12월까지 수도권 등 주요 지역 이 시군구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이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네. 이 지역별 공사 추진 상황 등을 담은 공급 지도를 만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주택시장 TF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는 일단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어요. 예, 당대표가 이렇게 특위위원장을 맡는 건 이례적인데요. 이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는데 장 대표가 위원장,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어제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의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민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카카오 주가 조작 사건 1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15년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SM 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SM 엔터 인수전을 벌일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당시 카카오는 SM엔터의 주식을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카카오가 SM엔터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만으로 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 무죄 선고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을 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내세웠는데요. 이전 부문장이 카카오와 사모펀드 원아시아가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허위 진술이라면서 검찰 수사 방식을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전 부문장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별건 압수수색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일관되게 시세 조종을 부인하다 별건 수사를 받고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48명이 이미 구속됐는데 나머지 10명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예, 의정부 지방법원이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서 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영장이 청구된 58명 모두 구속이 된 건데요.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이 발생했던 이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불법 온라인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더 강경한 대책 주문했죠. 예, 이 대통령이 이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를 국제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 대책 기구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도 나서서 새로운 대응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정원에다가도 별도 지시까지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역할에 나섰는데요. 네.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예방과 보완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범죄 중에 마약도 많이 문제가 됐다면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상서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4차로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체는 서울시 구간이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안산 부근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2차로 통행이 어려워졌는데요. 군자 요금소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이고요. 기름 램프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흥은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울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의 이동 더 불편해졌습니다. 부천에서 신월 쪽으로 답답한 흐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면서 마감했네요. 뉴욕 증시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GE, 3M, RTX, 노스럽 그루먼 등 주요 제조 방산 기업들이 모두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요. 소비 부문에서도 코카콜라가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이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는 강보합, S&P 500은 보합, 나스닥과 러셀 2000은 약보합,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6% 하락한 6,83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자유소비재와 헬스케어, 산업재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지금 고평가돼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기별 EPS 전망치,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는 3분기에 전년 대비 11.8% 성장을 예상하고 4분기도 7.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6년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실적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22.4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10년 평균이 18.6배입니다. 코로나 이전 평균이 16배니까요. 고평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현재의 주가 상승은 실적 그리고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으로 투입된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세가 맞물린 상황입니다. 네, 경기 선행지수가 장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경기 선행지수의 장기적인 둔화가 있었던 시기는 닷컴 시절 그리고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초반 네. 그리고 2019년 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주식시장은 이러한 경기 위축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특정 섹터의 쏠림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실적이 없음에도 섹터에 동조화되어서 오르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번 주 기업 실적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 그럼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는 전반적으로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M은 트럭 판매 호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완화 조치에 힘입어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고요. 네. 3M 역시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며 2분기 연속 이익 전망을 높였습니다. GE는 항공 엔진 부문 호황으로 2분기 연속 실적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재 부문에서는 코카콜라가 높은 가격 환경에서도 판매량 증가로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원전주는 급락을 했어요. 뉴스케일 파워가 13% 급락하면서 $38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에 뉴스케일 파워가 테네시강의 엔트라 1과 함께 6기가와트 SMR 배치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에 따라서 뉴스케일 파워가 엔트라의 1과의 프로젝트에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서 35밀리언에서 55밀리언 규모의 자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2분기 말 현재 뉴스케일의 현금 여력이 300밀리언 수준이고 영업 현금 흐름을 새로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EPS가 희석될 우려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T랑 BMP가 기존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평가를 낮췄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 정리해 주시죠.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인 코스피입니다. 네. 관세 우려에도 견조한 수출 실적을 보이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목표가가 상향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관세 합의 기대감에 자동차, 조선 업종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는 99,900원을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02,0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24% 오른 3,823포인트, 종가 기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0.37% 하락한 872포인트로 장을 마치며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예. 어제 보면 시장이 오전에는 3,900포인트에 도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했거든요. 어제 수급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제도 증시는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으나 장중 고가 대비 70포인트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을 모두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도 매도하는 상황에서 기관만이 나홀로 2,100억가량 순매수에 나서며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어제 나온 10월 중순 수출 지표가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이어갔네요. 2025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감소는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적어진 영향이어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났습니다. 네. 반도체가 20%, 석유 제품과 선박이 11%대 증가세를 보이며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로 1년 전보다 6.6% 높아졌습니다. 이번 지표의 시사점은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수출 품목의 회복세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HBM이 아닌 일반 메모리 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전망이 나왔죠. AI 관련 수요의 폭증으로 반도체 제조사들이 생산 능력을 AI 칩 생산 쪽으로 비중을 싣게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사용되는 AI 이외에 사용되는 칩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파급 효과로 삼성전자의 경우도 HBM 분야에서는 뒤처졌지만 일반 메모리 칩 가격의 상승으로 이익 서프라이즈가 났던 겁니다. 네. 현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BHBM 메모리의 이익률이 HBM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국내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목표 주가도 상향되고 있네요. 우선 CT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64만 원으로 상향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26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81조 5천억으로 기존 대비 27% 상향 조정하며 이번 메모리 시장 회복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원익 IPS의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동사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수혜를 받는 회사이며 26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27%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난주 중국이 하나오션과 그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 무역대표부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가
중국이 한국의 하나오션 및 자회사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미국, 조선 그리고 기타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어 그리어 대표는 기업을 보호하고 동맹국이 미국 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데 계속 전념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미중 분쟁에 있어 한국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뭔지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0.5% 정도의 하락세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반도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다른 섹터로 수급이 흘러들어갔는데요. 네. 오늘도 반도체에 쏠려있던 수급이 분산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급의 쏠림 현상 완화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은 건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금값은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런데 요즘 국내 금값의 변동폭은 아주 큰 모양새네요. 국제 금값은 5.38% 내린 온스당 4,12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금값의 하락 배경은 세 가지로 분석되는데요. 첫째가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정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고 두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달러 표시 자산인 금의 실질 수요를 억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의 결혼 시즌이 종료되면서 금의 실물 수요에 대한 계절적 피크가 끝났고 기술적으로도 최근 랠리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일부 차익 실현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지난 금요일에 국제 금값과 한국 시장의 금값 차이가 18%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현재는 8%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서 위험 자산인 주식만큼 큰 변동성을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0.41% 오른 1,427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잠시 부각되는 듯 했지만 결국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선출되며 양적 완화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 약세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쳤고 네. 거기에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순 매도세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주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도 추운데요. 네. 이번 추위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날씨 전망 해주시죠. 네, 이번 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은 강원도 설악산은 사흘째 영하권이고 파주가 2.5, 홍성 2.7, 철원 4.4, 서울은 6.6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원주, 청주가 19도, 광주, 제주 22, 부산은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에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 단풍이 빠르게 물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강원도에 이어서 내륙에서도 단풍 전선이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과 소백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네. 이 단풍은 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단풍 전선은 하루에 20에서 30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설악산과 가장 남쪽인 두륜산의 단풍 시작 시기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단풍은 기온이 낮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앞으로 아침 저녁 쌀쌀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첫 단풍이 관측되는 곳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동해안 지방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오늘도 비 소식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있다고요. 네, 현재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에 20에서 60,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 5에서 40, 부산과 울산에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예고해 드렸듯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질문 김현지 실장 관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어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서 호칭을 네. 김여사로 부를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거가 뭘까요? 실제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증언들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희 개혁신당에는 이기인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기인 사무총장이 성남시장 이재명과 함께 성남시의원을 오랫동안 했었고 경기도의원까지 하면서 사실 이 문제의 정통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 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되기 전부터의 그런 영상들 같은 것들이 지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성남시의회에 그 당시에 그 시립병원 하자는 일로 김현지 실장과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실 약간의 폭력성까지 행사하면서 이 다투는 모습 같은 걸 저희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증언 저희가 확보하고 또 그리고 또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네. 필요한 시점에 언론의 자료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일단 필요한 시점은 언젠가요? 저희도 이것이 뭐 사실 정쟁이 되질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김현지 여사라고 저희가 칭하지만은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29일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때쯤 판단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요. 그 판단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둬 가지고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월급만 받고 감시는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명확히 하는 순간 저희는 좀 그런 걸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공개할 내용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좀 공개해 주시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대략이라도요. 어떤 내용을 공개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왜 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대표님 방금 전에 정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하셨고요.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공개 내용이 그와 관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이 김현지 뭐 실장을 계속 그 방어하면서 이분이 사실 그냥 레드팀이다. 그리고 굉장히 일 잘하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 안 가는 해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문고리 권력에 가깝고 사실 레드팀과 일 잘한다는 같이 가는 단어가 보통 아니거든요. 레드팀은 쓴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보통 권력자에게 상당한 견제를 받는 위치에 가게 되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레드팀 하면서 잘 지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스스로도 윤석열 정부 처음에 막 나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오만 소리 다 했지만은 당대표에도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형용 모순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입니까? 공개하실 수 있는 게요? 공개는 자료로 하겠죠. 저희가 이거는 평가고요. 많습니까? 그럼? 많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공개했던 영상에서 보면은 애초에 김현지 실장이 다소곳이 일만 하는 분은 아니다. 뭔가 좀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라는 걸 저희가 영상에서 공개한 것처럼 그런 네.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자료들이요. 예. 이게 마지막 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성남에서 활동했을 때에 관련된 자료들일까요? 그렇죠. 그 저희가 아마 다른 정당에 비해서 특별하게 갖고 있는 자료들은 그런 자료들일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할까요? 불출석할까요? 이 정도로 공격을 받는데 안 한다는 거는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그런데 보시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그 전에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수석을 출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이 했던 노력, 그 다음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십상시라고 불렸던 그런 그 3비서관 이런 분들 출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했던 노력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내로남불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초기엔 했는데 장기화되면서 진짜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대표님이 이 건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의 권력이 막강하다라는 걸 이제서야 아셨다는 얘기신 건가요? 권력이 뭐 대단히 측근 핵심 인사라는 건 알았지만은 네.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측근 핵심 인사 중에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3비서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네.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다. 예. 특이하다. 예.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석 안 하겠다? 네. 글쎄요. 그걸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데.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을 때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만약에 뭐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수사에 임했으면은 아마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엄하게 취지하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게 시점상으로도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일이고 무엇보다도 한번 수사하고 지나간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감추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이거는 실제 범죄 문제보다도 매너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대통령이 자신의 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느냐 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아졌던 것인데 김현지 부속실장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 책임은 누가 가장 큽니까? 우리가 상식과 관례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한 것은 이재명 정부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국감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국감장에서도 계속 활동 중이신데 중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야 뭐 이제 과방위가 워낙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다른 상임위를 잘 살피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법사위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법사위요. 예. 네. 특히 민주당 개 비례위성 정당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무소속으로 있는 그런데 민주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최혁진 의원의 활약상은 굉장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자되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저분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어제는 보니까 뭐 주진우 의원이 질의하는데 옆에서 빤히 90도로 돌아앉아가지고 쳐다보다가 이제 같이 뭐 지적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던데 네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참 난감합니다. 예, 이게 과학기술부가 차관이 3명일 정도로 거대 부처고요. 거기다 방통위까지 하면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그렇죠. 상임위인데 네. 매번 이렇게 왜 싸우느냐. 예, 저는 뭐 끝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기서 뭐 갖고 싸운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거리가 제가 그 과방위 상임회의장에서 제일 끝에 앉아 있기 때문에 네네. 저 앞에 간사랑 이제 있는 자리에서 뭐 싸우다 갑자기 파행이 돼요.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정확히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 마이크 작파하는 얘기보다는 마이크에서 벗어나서 마이크에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끼리 감정 싸움 하다가 이제 파행되고 네. 서로 사과하라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건데 그 회의장에 앉아 있는 저도 도대체 왜 싸운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싸움이 그만큼 잦고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원래 국감이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국감 야당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사실 언론 보도도 그 레거시 미디어가 주로 보도를 할 때는 그 하루에 그래도 기자들이 이거는 가치가 있는 국감 지적이었다 평가해가지고 오늘의 국감 베스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사 내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개인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어도 아니면 옆에 동료 의원 질의할 때도 봐도요. 상대편의 이 그 보좌진들이 네네. 카메라 들고 딱 네. 쇼츠 만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의 환경 자체가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국감 질문들이 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면은 네.
지금은 누가 더 이렇게 액션을 크게 하느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반대된 방향 좀 가가지고 차분하게 질문하려고 해서 전 지금까지 상임위하면서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국감하다 보면은 동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한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의원이 이미 했던 질문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할 수 네. 있는데 네. 내용이 좀 다른 것도 아니고 액션만 다르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 뭐냐면 앞에 있는 의원이 좀 조곤조곤 질문하셨으면은 이미 답을 들었던 건데 나는 좀 쇼츠 나오기 좋게 아. 소리 지르고 그러면 차관이나 장관도 나와가지고 그거를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가지고는 좀 이런 그 뭐랄까 쇼츠 만들기용 국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로 뜨신 분이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분이라 가지고 적어도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저렇게 해야 정치하면서 뜨는구나. 그 성공 방정식을 그렇게 각인하셨은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쇼츠 만들기 많이 합니다 요즘. 네. 그래도 개혁신당 자기 평가도 좀 해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감에서 이번에 잘 하고 계시다 보십니까? 이번에 뭐 저는 우선 과기 정통부 하면서 저는 제가 워낙 IT 출신이다 보니까 어제도 그런 해킹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네. 다른 의원님들이 안 짚는 부분을 그래도 많이 짚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fem토스의 보안 문제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기재위에서 그 한국은행 대상으로 소위 띠지 관봉권 이거 관봉권에 뭐 띠지가 있어도 사실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이 답변을 이제 유도해낸 그런 국감으로 어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의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위에서 거의 뭐 영상 하나 보니까 거긴 자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80만 이렇게 조회수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건강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방위 국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한 질리가 이어졌어요. 이번에 참 온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통신사 보안 관리 실태가 이 정도였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데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올 초에 먼저 두드려 맞고 이제 나머지 이제 KT랑 U+도 뭐 그보다 더한 사례 아니면 좀 더 비슷한 우려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숨겼다 네. 또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국감에서 대두된 건데요. 네. 이 통신사의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조 단위가 넘는데 거기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과징금 또는 뭐 위약금 면제 이런 거 위약금 면제는 사실 SK도 해봤지만은 초기에 그들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손실액이 훨씬 적거든요. 또는 그 보상액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강한 조치들이 들어가야 된다. 강한 징계성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영업 정지라고 하죠. 근데 네. 이게 뭐 핸드폰 쓰는 분들이 뭐 통신이 끊긴다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이런 중차대한 보안 사고가 나게 되면은 네. 그에 비례해 가지고 영업 정지 기간,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를 드릴 수 없는 기간을 신규 가입자를 네, 드릴 수 없는 기간을 이렇게 설정한다든지 예를 들어 해킹 피해를 예를 들어서 뭐 200만 명이 받았다. 그럼 평상시 한 200만 명이 가입할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영업 정지를 때려버린다든지. 네. 예, 이게 우리 통신시장은 번호 이동으로 항상 이렇게 이용자 교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워낙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네. 이틀 연속 지금 국감 현장에서 공방성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저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뭐 저는 뭐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저희 위원장이기도 하니까 제가 지역에 동탄 일정 가기 전에 아침에 먼저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감 기간에 이걸 하는 게 옳냐.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결혼식 일정이라는 거는 뭐 결혼하는 분의 의중이 제일 강하게 반영됐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비판받는 부분은 축의금을 또 과도하게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엔 좀 최민희 위원장이 오해 살 만한 상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번호라든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근데 이것도 청첩장도 뭐 당연히 그 딸이 주도해가지고 만들긴 했겠지만은 이걸 처신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이 들어갈 것 같고 최민희 위원장도 그래가지고 이런 데 세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그래서 좀 유감 표명을 하신 바가 있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히려 대중에게 많이 소비되는 부분은
최민희 위원장이 딸의 결혼식도 잘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하느라 네. 예, 잘 몰라서 날짜도 나중에 알았고 네네. 그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요즘 공부하시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잘 챙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하셨는데요. 저도 이거는 좀 약간 좀 과한 발언이었다. 예. 이거는 공격받을 소지가 많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민희 위원장이 기자 출신으로서 본인이 과방위원장 하면서 이것저것 뭐 AI나 이런 거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건 많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조금 더 그냥 겸손한 자세 정도가 맞았던 것이지 양자역학 이런 단어는 뭐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좀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비공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MBC의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MBC 기자회가 비판 성명을 또 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과방위 국감이 이제 뭐 박정훈 의원과 김우영 의원의 충돌 등 이런 것 때문에 좀 막장 국감 아니냐 이런 식으로 MBC에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우리를 왜 이렇게 매도하느냐 이런 취지로 항의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공개에서 그랬던 것 자체가 MBC 입장에서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공개 자리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오히려 네. 공개 자리였으면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이의 제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뭐 국감 정확히 국감은 아닙니다. 이게 비공개 업무 보고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비공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형식 자체가 압박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MBC라는 곳은 방문진이라는 곳에 지배를 받는 곳이고 네. 그 방문진은 또 어쩔 수 없이 방통위와 과방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압박을 느꼈다. 저는 MBC 입장 이해가 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MBC도 언론사로서 그리고 과방위 국감이 지적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고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네. 보도에 개입하는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디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일명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그제 과방위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 핵심 내용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에 언론사나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허위 정보의 피해자라기보다는 수혜자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특히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로 가면은 뭐 김어준 씨의 방송이나 이런 경우는 확인이 안 된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뭐 예전에 민주당이 수혜 입었던 거 보면 윤지호 씨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김어준 씨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 미디어를 보면은 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보면 그냥 뭐 예전에 서희초 사건 이런 거나 서희초 사태 네. 이런 거 났을 때 뭐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 개입돼 있다 뭐 이런 걸 예. 유포한다든지 그냥 아니면 말고가 일상화돼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좀 후한무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도 뻥끗 안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고의성 얘기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거? 예, 저는 김어준 씨가 고의적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에서는 8가지 판단 기준이라고 제시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8가지 판단 기준 이전에 언론의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했던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김어준 씨는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처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모호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모호성이 문제다. 네, 모호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8가지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성이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사법개혁안 얘기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이 민주당 사법개혁안이 이 대통령 보호막, 좌파 정부의 사법 장악 꼼수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대법관을 저렇게 늘려버리는데 대법관을 늘리는 거는 뭐 다른 영역이라 치더라도 그 늘린 대법관 사실상 전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은 대법원 재판을 이제 파기환송 갔다가 또다시 받아야 될 이재명 대통령이 셀프 재판부 세팅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안 되죠.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참 공교롭게도 예전에 어떤 정당이 굉장히 다수당이 돼가지고 법원을 매도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서 판사를 다 갈아치운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게 그 정당은 나치당이고 그 사람은 히틀러였다라고 제가 좀 자극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역사 속 실제입니다. 예. 그때 독일에서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판사들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렇게 정당과 그다음에 뭐 히틀러가 그런 식으로 판사들을 다 날려버리고 새로 선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총통이 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입법, 사법, 행정을 하나의 손에 놓으려고 된다. 며칠 전에 그 최혁진 의원이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거 했을 때 제가 아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하인이 되겠다는 이유로 한중 일을 전부 다 점령하려고 했던 망상가였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천하인 되겠다는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겠다고 망상하는 분은 따로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정말 이거는 안 되죠. 예. 저는 이렇게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경제학과 싸우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걸 경제학 수업에 들고 가서 이런 걸 대안으로 내면요 낙제점이다. F다. F요.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 민주당이 참 잘하는 것이 헌법과 싸우기. 예, 그 다음에 경제학의 기본과 싸우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반복되면서 왜 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부동산이 오르느냐?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은 그 지역의 투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친보수적으로 많이 바뀌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우리가 마용성 그러죠. 네. 근데 용이야 뭐 옛날부터 좀 그랬다 치고 마성이 왜 최근에 보수 성향이 강해졌느냐? 간단합니다. 마포에 보면은 우리가 마레프라고 하는 그런 재건단지라든지 아니면 성동구에 보면은 그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 그런 것들이 재개발되고 하면서 재건축되고 하면서 사실 투표성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그런 정치 논리 때문에 주택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이 3, 40년이 지나면은 재건축 재개발의 대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신축 주택으로서 젊은 세대에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를 지금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당연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취등록세 거래 비용이 크고 양도세 비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이기 때문에 살 때 제대로 된 거 내 자산 가치에 맞는 비싼 거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특정 지역에서 폭등세를 낳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경제적 논리를 배격하고 이제 자꾸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공급이냐 수요냐 했을 때요.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무조건 공급이죠. 근데 공급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제가 주택을 뭐 몇 년 전에 샀지만은 신축에 대한 수요가 젊은 세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는 김에 좋은 거 사야 된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걸 갈아타기 많이 안 하고 계속 살려면은 좋은 거여야 된다. 그 기준하에서 저도 구축 살아보고 신축 살아보지만요. 강북 지역에 서울 강북 지역 예전에 구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 아침에 차 밀고 다니고 1년에 한두 번씩은 끓이는 게 당연하고 아파트 담벼락 밖에다가 차를 세워야 되고 이런 거 몇 번만 겪어봐도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투기 욕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욕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사태가 커지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하면서 동탄하고 구리는 빼놓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누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지 돌리는 분이 돌리는 걸 보니까 동탄에서는 아마 이준석 때문에 부담 가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준석이 얼마나 속된 말로 씹어대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규제 지역을 정할 때도요. 그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리시는 또 굉장히 서울에 가깝고 최근에 주거 환경으로서 각광받는 지역인데 거기 빠지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 가지고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근거를 댈 수 없는 정책들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내려온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한 30초가 남아가지고요. 네. 내일 행안위 국감에서 지금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세훈 시장에게 부담되는 내용이 나올까요?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과정을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오세훈 시장이 뭐 소환 조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 심각한 내용일지에 대해 가지고는 여의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광장의 텐디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유류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장애인 편의 차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전기차를 이용했더니 여행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떠난 10월의 단풍 여행. 노랗게 물든 풍경 속에서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느긋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 오전까지는 초겨울 못지않게 춥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기온이 예년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은 수준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 올라가면서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그래도 예년 수준만큼 쌀쌀하긴 하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흘러들어오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 6.9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이 상대적으로 낮은 15도, 대전 20도, 대구 18도 등 13도에서 2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영동, 영남, 제주 주로 동쪽에 흐린 날씨 보이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영동 지방에는 20에서 최대 60mm, 경북 동해안과 산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서 동해안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당분간 이쪽으로 비가 이어짐에 따라서 산사태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동풍 영향으로 강원 산지의 안개가 짙어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고요. 해안과 제주 쪽 강풍이 쭉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물결 최대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연일 높습니다. 이 점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6.9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국감 2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어제도 뜨거웠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이제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 이 두 가지 문제로 좀 쟁점이 좁혀지는 것 같은데 먼저 대법관 증원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법관 중 10명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임기가 끝나서 이 대통령이 26명, 민주당 안에 따르면 26명 가운데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권 의원님. 야당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데요. 네. 비판의 그러니까 그 초점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문제가 있고 네. 이렇게 증언을 하면 민주당 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비판하는 건지 다 섞여 있어서 좀 일단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개 다른 이제 반박을 하자면 네. 대법원의 대법관 증언은 이미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건이고 네. 지난 2010년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이미 네. 24명까지 증언하는 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낸 바가 있고 그다음에 22년에는 법원 행정처 스스로 18명으로 증언하는 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자 모임에서도 50명 이상으로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네. 그게 올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법관이 100명 이상 특히 이제 대륙법계에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임명하는 것. 그래서 이 임명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하기 때문에 대법원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오늘 당장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 1년 뒤부터 1년에 3명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어떤 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주장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비판이 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네. 증언 대법원을 장악하는 뭐 그런 흉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지금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어차피 과반 훨씬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새로 임명하는 그런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이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뭐 어떤 술책이다. 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그런 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속적으로 강압하고 물러나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증거 자료도 없이 음해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모욕 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었고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보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거 없애는 법안 내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관련 법이 중간에 없어지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트로 역시 지금은 무리하게 재판을 멈췄습니다만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에 결국 마지막에 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대법원에 유리한 인적 구성을 해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과거에 이 대법관 증언 얘기를 할 때는 빠르게 법적인 판결을 해서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을 주자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목표와 상관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관을 자신이 임명하겠다라는 틀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하더라도 자신의 재판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될 일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하는 대법관들에게 본인의 사법적인 판단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논란에서 피해 가려면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빨리 5개의 재판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그게 완결된 시점에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대법관 증언 문제까지 세팅을 하면 됩니다. 즉 본인의 재판과는 무관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해외 사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독재 국가로 가고 전 세계적으로 원래 부유했던 국가에서 문제되는 국가로 나락으로 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법 문제, 대법관 수 증언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대법관 수를 늘려요. 베네수엘라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집권당의 폭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차베스 정권이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과까지 뒤집는 이런 판결을 이 자기들이 세팅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 세계가 목도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결과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재판 소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 하셨는데요. 100명 넘는 대법관을 가진 나라가 대륙법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뭐 독일 또 뭐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뭐 100명 넘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요. 지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에도 여전히 무엇을 비판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 장악이다. 대법원 장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14명 중에 10명이 임명하니까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죠. 이게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것이고 대법관 1인당 1년에 3,139건을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10초 재판이라는 말도 있고 이거는 여야 관계없이 해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 동의한다. 정원 자체를 반대한다. 뭔가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한 1분 정도 발언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시기와 주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6명 중에 22명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임명해놓고 그분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국회 재판을 빨리 줄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언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요. 1심, 2심 심리를 어떻게 강화해서
3심에 오는 건수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자고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늘렸잖아요. 예, 상고법원 설치라든지 상고허가제 도입 등 다양하게 이 법조계에서 내놓는 얘기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일체 없이 오로지 대법관 수 늘리는 거에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걸로 민주당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동의를 얻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국회에는 아예 원하는 사람이 오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그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소위 간사 역할 비슷하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 행정처장을 빼버리고 헌법재판관의 사무처장이 무관한 조직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천하는 조직도 전국 법관회의라고 진보적인 성향이 자기들이 자기 하면 안 된다면서요. 단체적으로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자체도 국회 설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추천해서 오는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본인들 입맛에 오게 어떻게 입맛에 맞게요? 다 잘라내게. 외부 인사들인데.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추천위원회 구성하는지에 대한 틀도 대표성을 가지지 않은 단체로부터 추천해서 오는 방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취지에 있어 지금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예, 다음 주제 합시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 소원도 쟁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사심제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이번에는 김희정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것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 받은 거를 3심까지 끝나 그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은 더 뒤집을 곳이 없으니까 4심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쪽 가서 뒤집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재판은 지금 대법원을 손대서 바꿀 수 있지만 이미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 난 거는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 가서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국가의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그 헌정사상 없던 일을 만드는 거는 오로지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고 세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상 위헌입니다. 헌법에는 제5장 법원에 명확하게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겠다? 사심제죠.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이유는 빠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심까지 가면 재판은 더 길어질 거고 일반 국민들의 법적인 그 소비되는 기간이나 돈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 관심 없잖아요. 대통령 재판 뒤집으면 되니까. 권시승 의원님. 예, 이걸 이제 사심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분은 또 사법부 독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심제라고 하는 게 극히 제한된 일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 이거 옛날부터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겁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아주 큰 그 불화의 이 원천이기도 한 겁니다. 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게 법원은 그 판사들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전횡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이 서울 고등법원 그 법사위 이제 국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네. 그 서울 고법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
그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검찰이 상고한 바로 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런 일이 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 고등법원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요. 미리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미리. 그 많은 자료를 송부한다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법원에서 하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오랜 관리를 벗어나서 네. 바로 다음날 송부할 때는 이건 대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밖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이 아니고 사법농단이죠. 그래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을 농단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 저희 생각이기도 하고 그 많은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그 사법개혁안에는 이 재판 소원 제도는 빠져 있어요. 일단은. 네, 따로 돼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법을 발의하시기도 했어요. 김기표 의원이 민주당에서 네. 발의하기는 했지만은 그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는데 요건 뭐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 예, 이제 재판 소원은 네.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보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공론화가 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또 이제 이 전체적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하고 네. 결이 다른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론화 과정을 좀 더 거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이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아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사법 개혁입니까? 사법 파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일단 입법을 통해서 네. 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을 개정안을 내는 1차 가이드라인 치고 있고요. 그리고 사법 파괴를 통해서 대법관들 본인이 이제 22명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무려 임기가 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임기 끝나고 나서 그들의 영향력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게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서 3단계인 이제 사심제 가는 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막을 1차 보호막, 2차 보호막, 3차 보호막을 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죠, 본인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라는 말을 상당히 듣기가 힘듭니다. 사법보험의 사법 파괴고. 그리고 아까 권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으로부터 어떤 견제를 받죠? 전혀 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무소불위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사법부로 보고 있지 않고요. 입법부 다수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우리가 소수당이었지만 여당일 경우에는 마지막에 대통령 이 제2요구권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위헌 판결 받을 동안에는 상당기가 무소불위로 이 위헌된 법을 가지고 마음껏 행정 업무로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당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법 개혁이라는 말 쓰시지 말고요. 이 뭐 사법 계약, 사법 파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헌법재판소는 견제하기에 적정한 수단이 사실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개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형량을 판단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민사 같으면 이겼다 졌다 이렇게 네. 구체적인 케이스를 판단하는 건데 네네.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판단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적정한 견제 수단이 있다면 뭐 저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언뜻 떠오르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업무상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요 사법과 관련한 사법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법사위에서 이 지금 특정인 방지법이 계속 양당 간에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요거 이제 정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과열되고 있다.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권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뭐
모양이 좋지 않죠. 모양이 좋지 않고 이제 과열 양상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좀 감정적 대립이 좀 포함된 또 법안 이름도 그렇고 예,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여야 간에 좀 원활하게 그 협의를 해서 이제 이 나온 법들이 네. 그 내부에 네. 또 그 가지는 또 이제 수용할 만한 취지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합리적으로 서로 좀 정리해서 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국회가 뭐 그랬습니까? 현재 있는 국회법만 잘 지켜도 원활하게 진행된 것을 과거에 원만했던 국회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국회를 희화화시키고 정말 국회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은 뭐 충미의 방지법이 없어서 이게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현행 국회법을 통해서도 정말 지도력을 발휘를 해서 충분히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요. 굳이 예를 들어서 추미애 방지법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맡은 의원이 정말 잘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뉴스에 나왔던 그런 부끄러운 장면들 말고 실제 수치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도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뭐냐면 추미애 위원장이 온 이후로 야당 의원 강제 퇴장만 4번을 시켰고요. 그 신상 발언을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게 189회, 발언하고 있는데 중단에 멈춘 게 6회, 강제 토론 종결과만 26회, 그다음에 이거는 토론에 붙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토론 없이 표결한 게 56회. 그래서 총 271번의 발언권 제한이 있었더라고요. 저 법사위에서 그냥 그 추미애 위원장이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경호원들이 닥쳐가지고 양쪽에 의원들 팔 끼고 퇴장시키고 입틀막 하고 이것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이 심사숙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보다 위원장 교체가 훨씬 더 시급하고 저는 권칠승 의원님 같은 분이 법사위원회 위원장 가시면 원만하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반대당이고 저에 대한 반대 토론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띄우는 거는 띄워주는 척 하시면서 우리 당 전체를 당 전체가 아니고 특정인이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면서 생긴 문제도 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앞에 주어가 빠졌네요. 위원장의 정치력이 아쉽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뭐 온 국민의 관심사예요. 자신의 관련된 일이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만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뭐 후폭풍이 거세다.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두 분께서 일단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뭐 지금 국감으로 워낙 바쁘시긴 하겠지만요. 이 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좀 현장에서 뭔가 좀 체감이 되십니까? 어떤 의견들 또는 뭐 의견이 아니더라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제 지역구는 뭐 토제 뭐 이런데 관계가 없는 지역구라 그렇게 뭐 심각하게 지역에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여론이 뭐 높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뭐 계속 밤늦게까지 국회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거는 서울에 사시는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물론 지역구로 저희 지역구도 이번 대책하고 직접적으로는 연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을 하는 거를 보면서 이 정권들의 내로남불이나 방향성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들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의정 활동
대통령실동에서 네. 일단 현장에서 체감하신 그렇습니다. 부분은, 네. 그래서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조차 휴게실에서 막 한숨을 쉽니다. 이거 상당히 잘못됐다고. 뭐 제가 구체적으로 실명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네.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수도권 의원들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이건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동네 지역구에는 그러면은 관할 구청에 이 토어제 관련돼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요. 일선 공무원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어제 관련된 일을 담당할 공무원이 한 명 있거나 아예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발표 나가자마자 네. 계속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국감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혀 일선 지자체의 실제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그냥 일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되면 연동해서 전국의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를 한 게 뭐냐면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몰리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총괄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세제 개편하는 거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거든요. 그리고 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입니다. 이 세 사람 다요. 이 강남에 30억 넣는 아파트 소유하고 있고요. 이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갭 투자한 사람도 있고요. 뭐 두 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부끄럽게 해서 소유를 하고 심지어는 김윤석 장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된 세금 탈루까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나는 오케이. 근데 당신들은 안 돼. 이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이제 그냥 뭐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대책에 대해서. 이 11호 지금 정책.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하죠. 예. 예, 지금 10.15 대책이 나왔고요. 예. 앞서 저희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민주당에서 지금 태스크포스를 만드는데 맞습니다. 앞에 주택 안정화 태스크포스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중점을 두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예. 주시죠. 이게 주택 정책이 정말 어려운 정책이라는 거 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정답이 있다면 뭐 20년, 30년 전에부터 만들어 가지고 뭐 진행해 왔겠죠. 주택도 그 가격도 안정되고 그랬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는 게 사실은 입증됐다고 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이제 좀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 남마처럼 얽혀 있는 이 이기적 관점들, 다원주의 사회니까요. 이거를 일반적 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저는 근본적인 회의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결국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애로를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저는 뭐 보유세 증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 네.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민간 이준이 공공 이준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그 다음 이야기고요. 그래서 공급 대책과 수요 대책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네. 이 어떤 대책이든지 네. 이해관계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항상 더 크게 돼 있죠.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과 논리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책의 추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대책이 없었다면 네. 훨씬 더 심각한 부동산 교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좀- 시간상 제가 예, 의원님 지금 시간 때문에요. 잠시 네. 후에 당당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토론 전에 뉴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북한이 오늘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당 토론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김희정 의원님, 아까 시간 때문에 이번 순서에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지금 이제 각 당에서 태스크포스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느 쪽에 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권 의원님이 먼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입니다. 네. 예. 자, 보세요. 정권별로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폭을 보면요. 상당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오히려 10%가 내렸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평균 1억 완만하게 상승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80%가 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119%가 뜁니다. 왜냐하면 28번이나 발표를 할 때마다 껑충껑충 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도 3번의 발표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집값이 안정화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심리도 있죠. 네. 과거에 소위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무조건 부동산 띄고 보더라라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발표되는 정책도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내 집 못 살 것 같은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렇게 뒷북으로 무슨 안정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수도권에 계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과 관련된 어떤 얘기도 대통령실과 교감을 나누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나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 토허제나 이런 거 할 때 본인들이 발표해야 되는 주체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이틀 전에 그냥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당신들 의견 어때라고 얘기해서 대출이나 뭐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의견을 듣고요. 네. 토호제 관련돼서는 발표하는 당일날 실무진 통해서 그냥 전화로 그냥 통보하고 말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지역별 통계치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부동산이 문재인 노무현 때 뛰듯이 이재명 대통령 때도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해서 이렇게 오히려 더 문제가 일으켜지고 있는 겁니다.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네, 현상 얘기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권칠승 의원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부동산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가 오세훈 시장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올해 초에 기억하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를 했다가 그랬죠. 네, 또 사과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만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되는 걸까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네. 그러면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했던 공급 확대안을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 3천 호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지금 그 예정 물량은 2천 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즉 10%도 안 되게 이 실패를 해놓고서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지역에, 그러니까 즉 주민들의 수요와 상관없는 지역에 상관없는 방식으로 또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실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들이 투입을 해서 공급 확대를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안 된 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 돌아가신 분 언급해서 참 송구합니다만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개발 지구 해제를 무작위하게 해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해제된 구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공급 문제가 다 해결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18년 6개월 걸리던 정비 사업 기간을 5년 6개월 줄여서 13년이 된 성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현장의 사례들을 지금 TF에 상세하게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 예, 우선 뭐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대책이 서울시에서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 구체적인 공급에 대한 권한 그런 정책 수단들은 서울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아마 서울시장 만나서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하겠죠. 발표한다는 거 한번 예상해 보면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 뭐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부동산 이슈로 좀 전선을 쳐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정치 전략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 정치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세훈 시장이 올해 2월 달이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강남 3구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해제를 했죠. 이게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규제를 풀어도 급격한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또 지금 뭐 10월달에 했지만 이것을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정말 특효약이 있다 이렇게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사용했던 많은 정책적 수단들이 그래도 현재의 수준까지는 가지고 온다. 네네. 예. 그다음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있으면 정말 엄청난 양극화와 지역별 편차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점들이 많이 있고 문제 제기할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좀 신뢰도 가져주시고 또 정부도 단기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변 섞게 하는 뭐 그런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좀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 많이 하실 게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시간상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팩트가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말씀하시죠. 아까 오세훈, 윤석열 조가 뭐 부동산 망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팩트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오세훈 시장 예전에 그 시장 할 때요.
그때 아파트 입주 물량 16만 7천 호 공급 주도해서 그때 쫙 풀렸었고요. 오히려 박원순 돌아가신 시장님이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박원순 조일 때는 기껏 해봐야 2만 9천 호에 불과하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갈 수 있는 이런 정책까지 다 묶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해서 시장을 교란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6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4개월 동안의 부동산 정책만 3번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지자체장의 의견은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네. 외통위 국감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외통위 캄보디아 현장 감사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고요. 지금 피싱 범죄를 비롯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전개된 정부의 대응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 권 의원님. 이거는 제가 좀 국민의힘을 좀 정색을 하고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만큼 캄보디아에 퍼주기를 한 정권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대2 사업만 4천억 넘게 이렇게 2배 이상 증액을 시키고 했거든요. 거기에 뭐 김건희 씨가 가서 사진도 찍고 이래서 뭐 논란이 되기도 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굉장히 윤석열 정권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사공조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워닝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굉장히 위험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난 정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피해자만 있는 피해자로 가서 가해자로 범죄자로 바뀌는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국제적인 조직, 금융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한국과 캄보디아의 공조를 통해서 정말 발본색원하는 그날까지 좀 공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야당입니까? 예, 전 정권 때 미세한 경보음이 놓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폭탄 떨어졌는데도 담당 장관이 그거 몰랐습니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말했던 게 이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인식입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렸듯이 해당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교민들의 안전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국회 나와가지고 저 그거 보고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통상 업무에서도 그 사령탑이 없어가지고 우리 멀쩡하게 출장 나간 사람들도 다 이렇게 뭐 쇠고랑에 차지는 거 봤는데 그거를 타결할 외교 사령탑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캄보디아 대사 임명 안 하고 몇 개월 동안 캄보디아가 ODA 때문에 전 정권이랑 관련이 있어. 너 보기 싫으니까 그 자리 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전혀 지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워닝을 해당 주 캄보디아 우리 한국 대사관에 찾아갔을 때 3시 반 정도에 찾아갔는데도 업무 시간 아니라고 사람 돌려보내는가 하면 신고했더니 캄보디아 경찰이랑 연락하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휘를 외교부 장관이 전혀 못하고 놓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네, 사람은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 때문에 좀 마무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민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용 포스터로 활용하는 그런 정치인들 자제시키고요. 실제로 피해자들 구출에 여야가 전력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당당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울진과 삼척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릉에도 빗줄기가 강해졌고요. 오늘 영동 지방으로는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산지 쪽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동풍이 불면서 해기차에 의해 구름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지반이 약해진 이 동해안 쪽에 비가 잦겠습니다. 탄사태 등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서 주의 바랍니다.
서울은 오늘 6도대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9.2도지만 오늘까지는 좀 춥겠고요. 내일은 12도로 오르면서 그래도 평년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9도, 대구 18도 등 13에서 2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 15도 안팎까지 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높습니다.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아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2도, 습도 90%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어제 일본 자유민주당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일본 140년 내각제 사상 첫 여성 총리인데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어떤 인물일까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매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라야마 다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아베 전 총리와 똑같은 형태로 재정 확대, 금융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어제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제가 5월 달에 만나본 적이 있어서 네. 그때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면 한일 관계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내에서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대체로 네. 지지하는 분위기일까요? 일본 내에서는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그 총리가 아베와 비슷한 형태로 개혁 정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갖고 있는 보수적인 이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내 평가는 어떨까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역시 입헌민주당이 좀 더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헌법 부분과 그리고 안보 정책에 대해서 기본 정책에서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민주당도 정권 교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국민으로부터 기대감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민당과 공명당 연정이 26년간 진행됐다가 깨졌는데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보도들을 보면은 다양한 그 연립정부 경우의 수를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이렇게 정리가 된 데는 어떤 거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공명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을 26년간 지속을 해왔죠. 여기에서 굉장히 그 이미지의 이미지가 평화정당이라는 이미지가 퇴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2015년 안보법제 아베 수상이 했을 때 안보법제가 통과된 것에 대한 것에 그 장관협회라든지 지지 세력으로부터 굉장한 비판이 있었고 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공명당이 이탈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자민당의 기업 단체 헌금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자민당이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의 반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본 유신회와 자민당의 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실까요? 원래는 그 유신회는 고이즈미 수상이 당선되면 유신회하고 같이 연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재가 당선되면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신회는 자민당과 같이 가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소수 여당인 자민당으로 보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고 유신회는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민당을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정으로 일본 국내 정치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수 여당인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과의 협력은 불가피하고 이런 의미에서는 유신회와 자민당의 연정이 얼마만큼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내각 인선에 대한 질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강경 보수라고 평가하셨는데요. 네. 이번 그 새 내각에서는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새 내각은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좀 더 많이 기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2명에 그쳤고 그리고 보수 성향의 그 내각들이 포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경쟁자들을 대거 대신으로 임명하면서 네. 당내에서는 상당히 그 균형 있는 내각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예. 국민들은 보수 색깔이 너무나 강한 내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더 짙어졌다는 평가신데 한일 관계 얘기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바라든가 또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했다든가 이런 행적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실까요?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되면 아무래도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그 국제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론이 변하고 국제 관계가 변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기본적인 그 이념 성향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과거 발언을 보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것도 강도 높은 수위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미국의 역할이 동아시아에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네. 거기를 통해서 안보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생각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처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합니다. 당장 뭐 환율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은 불가피하게 일본이 재정 완화 그리고 금융 완화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일본의 환율이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쟁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네. 그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다음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경제 부분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역시 방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첫 만남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첫 만남에서는 좋은 신뢰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통의 과제라면서 소자 고령화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는데 첫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한일 간에 다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협력은 수소 협력, 그러니까 새로운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같이 개발하고 그리고 같이 구입하고 이런 공동 체제를 만들어서 국제관계의 룰을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의미가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체제에서 일본의 미국 정책은 지금처럼 유지가 될까요? 일본이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미일 동맹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군사력을 정강 그다음에 방위력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앞으로의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만큼 케미가 개인적으로 맞느냐가 앞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이 지금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기시다 내각이라든지 또는 이시바 내각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취하고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전보다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 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